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소화나 영유아에 있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들의 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증후군이에요.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어떤 정신병의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면서부터 새롭게 이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는 그런 질환군이 되겠습니다. 과잉 행동과 운동 불안정성이 동반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어떤 과한 어떤 행동 양상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attention deficit, 즉 주의력의 결핍으로 초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환군을 AD, attention deficit and 과다 행동 증후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 특징으로 보면은 짧은 주의력, 산만함, 집중력 부족.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기 어렵죠. 이것이 무슨 아주 특정한 과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앉아서 선생님을 보세요. 네, 앉아서 책을 펴세요. 이런 어떤 단순한 과제조차도 네, 수행하지 못하고 막 산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냐? 네, 바로 주의력이 결핍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산만함만 있느냐? 얼빠진 행동도 보인다. 이게 반응 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내가 무엇인가를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가를 얘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가 말하는 거를 듣는 것도 결국은 주의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 정도의 주의력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고 싶은 행동을 참지 못하는 충동적인 행동 양식을 보인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과잉 행동을 보인다. 이것은 혼자 있을 때는 알 수가 없죠. 집단 생활을 할 때, 특히 이제 학교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뇌 기능적 이상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또 아까 이야기 드린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아직은 정확한 원인을 다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대신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불안장애나 우울증, 네, 갑상선 이상 같은 어떤 호르몬의 이상, 기타 어떤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의한 작용들도 반드시 감별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ADHD가 맞느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다. 근데 유독 이제 남미,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들은 훨씬 더 높고요. 또 아시아 같은 경우 네, 낮고. 그러나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약 3% 정도일 것으로 추정을 한다. 문제는 이게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드렸듯이 어느 만큼은 그런 행동이 정상이라고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특정 시점을 넘어서는 어떤 행동을 보였을 때 우리가 병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이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 이것은 사회 경제적인 문화의 차이가 있다. 즉 남미가 높은 게 진짜로 남미 애들이 주의력 결핍 아동이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각 나라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ADHD는 단독 질환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우울증, 품행장애, 학습장애, 수면장애, 양극성장애, 틱장애, 이런 것들을 어느 만큼 동반할 수 있는 질환의 어떤 총합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맨 처음에 ADHD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도시가 시골보다 발병률이 100배가 넘게 보고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레포트가 있었어요. 결국은 뭐냐? 이게 의사가 병이라고 찾아내야만, 시골 애들이 도시 애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뭐 주의력 결핍이 없다가 아니라, 도시와 같이 의료기관이 발달되어 있는 곳은 의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런 질환군들을 찾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찾아내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해석이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나 분명히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ADHD라고 하는 게 정신질환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DSM-5에 보면은 네,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어떤 행동 양상을 보이죠. 크게 봐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형, 과잉 행동형, 그리고 두 가지가 혼합적으로 나타난다. 증상이 최소 6개월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그랬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주의를 줬더니 괜찮아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의력 결핍 아동이 아닌 것이죠. 6개월 이상 지속되며 12세 이전, 12세가 넘어서 좀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이런 증상이 새로 생긴다면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일 가능성보다는 다른 어떤 질환에 의한 2차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학교, 가정 등 두 군데 이상에서 증상을 보여야 한다. 임상적으로 큰 지장이 있어야 하며 다른 정신 문제가 없고 약물 영향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과잉행동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한다. 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 모든 정신질환이 약물적인 요법과 비약물적인 요법으로 크게 봐서는 나눠지게 됩니다. 비약물요법은 심리사회적 프로그램, 그런 특수학교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훈련, 그룹활동, 행동 개입 프로그램, 상담요법, 이런 것들이 이제 비약물요법이 되겠고요. 약물요법으로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주의력 결핍을 해소한다기보다는 과잉 행동을 억제시키는 것, 그리고 부프로피온 같이, 네, 부프로피온 같이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제흡수를 억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제흡수를 억제하면 조금 더 작용 기간이 길어지겠죠. 이거 TCA나 클로니딘 같은 경우는 항우울제예요. 우울증을 억제하는 약. 이제 이런 약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억제시키거나 아니면은 부족한 신경 전달 물질을 보충을 해주는, 그리고 과도한 걸 억제를 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약물요법을 사용을 하게 된다. 네. 이제 과잉행동증후군 다음으로 너무나도 흔한 틱 장애가 있습니다. 어려서 누구나 조금씩은 이런 어떤 버릇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서만 있는 경우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뚜렛은 네, 이것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의 틱을 뚜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틱의 정의는요,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이 이게 눈을 깜빡이거나 아니면은 움직이거나 다리를 떨거나 하는 이런 행동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지 못하게 했을 때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행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의식적인 목적으로 갑작스럽게 빠르게 반복적이고 비율동적인 근육의 움직임 또는 소리냄을 말한다. 이것을 틱이라고 합니다. 틱은 보통 유치원 때 생겨요. 4에서 6세에 생기고 초등학교 때 가장 심하게 나타냅니다. 이 시기가 정서적으로 상당히 약한 시기이다. 1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음성을 포함한 한 개 이상의 틱이 있는 경우를 우리가 뚜렛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 마찬가지로 이 뚜렛 증후군 자체가 하나의 질환군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네, ADHD나 강박장애,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같은 다른 정신질환에서도 함께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네, 그러한 질환에 대해서 감별을 하여야 합니다. 자, 자폐증.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더스틴 호프만, 톰 크루즈의 리즈 시절이죠. 이 자폐증에 빠진 형이에요. 네, 자폐증에 빠진 형인데 수학 천재죠. 그래서 사기꾼인 동생이 형을 데리고 다니면서 카지노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긁어 모아요. 이 영화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이 자폐증, 오티즘이라고 하는 질환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 근데 이제 단점도 있었죠. 이 영화에서 이 자폐증이지만 수를 한번 기억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수학 천재의 모습을 보인 바로 이 더스틴 호프만 때문에 사람들이 자폐증 하면 무슨 수학 천재나 과학 천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어떤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폐증 자체가 물론 다른 분야,
정신적으로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지만 다른 어떤 기능은, 다른 어떤 학습 능력은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증이라고 꼭 다 무슨 수학 천재나 과학 천재는 아니더라. 미국에서는 가장 흔한 발달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많은 빈도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유전적인 원인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환경적인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임신 중 감염이나 약물, 환경 오염 등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뭐 하나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2살에서 3살 때 처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이때 발견되는 이유가 보통 이제 1살이 넘어가게 되면 아이가 엄마 아빠 정도의 말을 하게 되고요. 2살쯤 되면은 어느 만큼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애,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든지 뭐 대인관계, 이런 외출,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합니다. 의사소통 및 언어장애가 안 되고요. 또 행동장애,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특정한 거에만 애착을 가진다든지, 특정한 거에만 관심을 가진다든지, 나머지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행동인지가 보통 아이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말을 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말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자,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한 질환군입니다. 가장 흔한 정신질환입니다. 전 세계 인구 약 2에서 3% 우울감과 활동력 저하를 특징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 인사이드 아웃의 슬픔이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우울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자체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 진단을 합니다. 근데 60년대까지는요, 아동에는 우울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보시다시피 10대나 아이들도 우울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은 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길 수가 있지요. 심리적인 원인, 사회적인 원인, 신체적,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원인, 노에피네프린이라든지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제 유전적인 원인을 보면은 약 37% 정도에서 연관성을 보인다.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가바, 글루타메이트 레벨이 이상을 보이더라. 그리고 뇌의 특정한 부분이 기능적으로 이상을 보일 때도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물론 어른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 불안장애. 뭐 이제 공황 발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인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불안장애 쪽으로 본다면 아이들에서도 분명히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나타날 수가 있다. 전쟁이나 사고, 간혹가다 텔레비에서 어떤 아이가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다음에 말을 잃고 좀 비특이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것들도 어떤 불안장애의 후유증이죠. 그걸 이제 PTS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아동들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아동학대라든지 방임, 또 전 세계적으로 뭐 전쟁이라든지 기아라든지 뭐 이런 좋지 못한 환경에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런 불안장애 나타날 수가 있다. 강박장애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아이들에게 있어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소마토폼 디소더인데요. 소마토폼은 소마토라고 하는 게 body라는 뜻입니다. 신체화 장애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한 증상이
갑자기 생겨요. 근데 이게 진짜로 몸에 이상이 생겨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서 몸으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 꾀병과는 다릅니다. 갑자기 팔이 움직이지 않아요. 갑자기 마비가 돼요.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어떤 이런 눈이나 귀에 이상이 생겨서라기보다는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2차적으로 이런 2차적으로 이런 몸에 증상이 생기는 것. 네, 그래서 아이들에 있어서 이게 부모나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너 왜 꾀병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되게 쉬운 그러한 질환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척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른 원인이 진짜 없는지를 충분히 검사를 해야 합니다. 체육하기 싫으면 다리가 아프죠. 근데 이게 진짜로 아프단 말이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검사를 해봐도 큰 이상은 없다. 자, 디소시에이티브 디소더 해리성 장애라고 하는데요. 부분적인 기억 상실이나 특정한 완전히 이제 정신으로부터 분리를 시켜 버리는 것이죠. 특정한 상황을 인지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가 해리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냐,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소화기의 주의력 결핍, 또레 증후군의 이런 것들은 초기 치료 시에 많은 증상의 호전을 기대를 할 수가 있지만 이런 어떤 해리성 장애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료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청소년기 섭식장애, 행동장애들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이 두 가지는 네, 이쪽 해리성 장애와는 좀 다른 카테고리인데 여기 함께 이제 들어가 있네요. 자, 엑시스 1에 슬립 디스오더랑 이팅 디스오더가 있습니다. 슬립 디스오더, 이팅 디스오더는 수면 장애는 네, 과도할 수도 있고요. 아예 못 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3일 기준으로 2시간 이내밖에 잠을 자지 못할 때 우리가 이건 아주 심한 불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서 신체 자체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기면증은 나콜렙시, 이건 뭐 영화에서 가끔 다루고 있죠. 자다가 어떤 일어나서 행동을 하고 뭐 일어나서 밥 차려서 밥 먹고 화장실도 가고 이빨 닦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블록, 그런 것들을 완전히 기억을 차단시켜버리는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최근의 지견입니다. 다른 정신질환과 동반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과하게 잠을 많이 자요.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조증이나 조현병 같은 경우에서 잠을 안 자고 며칠씩 막 노래 부르고 떠들고 춤추고 그러다가 이제 삐쩍 마르게 되죠. 자, 거식증과 과식증이 이제 먹는 것과 섭식과 관련한 장애가 되겠는데 거식증은 아노렉시아 너보자입니다. 네, 보다시피 너무 과하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3주 이상의 어떤 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근육을 파괴해서 그것을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정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정신적으로 어떤 잘못된 어떤 바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을 때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과식증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너무 과하게 먹고 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어서 과하게 먹은 다음에 손가락을 넣어서 구토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반복적인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 위에 이런 긁힌 상처, 자꾸 이제 손가락을 넣어서 자극을 해서 구토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네, 생리주기 변화, 피부 건조, 심한 경우 영양학적으로 이 정도 되면 이미 뭐 상당히 진행된 상태의 거식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망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한다. 자, 그래서 아동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인자를 살펴본다면 개인적인 면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조기 출산, 언어 지능 장애, 신체 질환, 학대 또는 방임이 위험인자에 해당하겠습니다.
뭐 반대로 긍정적인 성격이나 지능, 어떤 종교적으로 안정적인 가정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있다면, 네, 가족 마찬가지로 가정부라 사회 경제적인 수준, 부모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네, 범죄와 연관된 상황에서는 위험 인자이고요. 형제자매가 있거나 적절하게 가정교육을 받고 네, 적절하게 보호가 되는 지지적인 관계라면은 네, 위험도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폭력, 빈곤, 네, 종교, 교육, 차별, 뭐 이런 것들, 양질의 교육이나 사회복지, 보건 서비스가 있다면 이런 것들이 위험인자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자, 결론적으로 서머리입니다. 네, 뭐 소아의 정신 질환은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소아나 영유아의 정신질환 자체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대학병원에도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막상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치료를 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인과는 주요 정신질환의 종류가 아까 봤듯이 다릅니다. 자폐증이라든지 발달장애, 뭐 뚜렛,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었죠. 감염이나 만성질환 등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네, 유전적인, 선천적인 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가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사회 환경이 좋아야만 네, 이런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진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의력 결핍 증후군, 뚜렛, 자폐증 등은 빠른 진단 무척 중요합니다.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뚜렛이나 주의력 결핍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는 경우에 네, 상당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폐증은 치료를 해서 그렇게 크게 호전을 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질환군의 하나입니다. 청소년기의 섭식, 불안, 네, 또 자살 이런 것들은 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소아정신 질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막상 이런 질환군을 접하게 됐을 때 알지 못하고 있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질환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우울증이라든지 조증이라든지 또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정신과 강의 들으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청소년기나 영유아기에도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기간, 시험 범위이고요. 중간고사는 대면으로 치르게 되겠죠. 대면으로 치르면서 객관식과 주관식을 혼합하여 치르게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